안녕하세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연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연호의 대선 날짜가 오늘은 낮에도 합니다. 왜냐고요? 문재인 후보의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 의지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거를 오늘 한번 긴급 점검해 볼 텐데요. 어제죠, 바로 어제 재벌 개혁 운동의 상징인 김상조 교수가 문재인 캠프에 영입됐습니다. 제목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라는 조직의 부소장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김상조 교수와 함께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캠프가 구상하는 재벌 개혁 정책, 경제 민주화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네. 요즘 이제 학생들 막 새학기 시작돼 가지고 예. 강의하느라 예. 또 이제 본격 이 장미 대선을 맞이해서 네. 또 대선전에 참여하느라 엄청 더 바빠지시겠네요. 예, 다만 그 새로운 일 때문에 바빠지기는 하겠지만 사실 네. 제가 어제부로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뭐 하는 일의 양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그동안 한성대에서 학생들 경제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이런 데서 줄곧 이제 시민운동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 경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오셨는데, 예,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 이제 어떤 특정 후보, 대선 때마다 특정 후보 캠프에서 함께 일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최근에는 어땠습니까? 97년도에 네. 그 당시 국민승리 20일 권영길 네. 후보의 이제 네. 정책자문 교수단에서 아, 총무국장 일을 네. 한 6개월 정도 한 일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정말 그렇죠. 20년 동안 네. 시민사회 쪽에서만 일을 이제 했습니다. 1997년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예, 탄생되던 예, 그때의 권영길 후보 쪽이었군요,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권영길 후보는 상당히 소수파였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는 네. 문재인 캠프의 경제 민주화 관련한 정책을 돕기 위해서 함께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합류 제안은 언제 정도부터 받았습니까? 뭐 저는 이제 많은 정치인들 특히 대선 후보로 나서신 분들과 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같이 할 기회들을 다 가졌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와는 작년 12월 말에서부터 올해 1월 달까지 네. 여러 차례 공부할 기회를 같이 가졌었습니다. 함께 공부를 했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뜻을 비추셨고 특히 2월 달 들어와서는 뭐 같이 공부를 했던 저랑 김강도 교수님 그다음에 네. 김호기 교수님 세 분한테 네. 문 후보께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셨는데요. 음. 다만 저희들 입장이 네.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음흠. 아직 거취를 결정하기가 네. 어렵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 이제 저희들도 결단을 내려서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후보랑 함께 공부를 했다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지 후보들은 이제 전문가들이랑 뭐 국방 정책, 외교 정책,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요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막 뉴스에 자주 나오거든요. 네. 근데 후보들은 이런 분들 만나면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할까 궁금한데 어떻게 1대1로 뭐 이런 데 어디에서 그렇게 합니까 뭐 주로? 다른 분야나 또는 다른 전문가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주제가 정해지면 네. 그 주제에 관해서 이제 음.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풀 텍스트를 이제 준비를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질의응답을 하고 네.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아하. 좀 의견을 나누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그런 방식은 문재인 후보뿐만이 아니라 저랑 같이 그렇죠. 공부를 하신 다른 정치인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공부의 주제는 뭐 재벌 개혁이라든지 삼성 문제라든지 뭐 예. 이런 게 주로 예, 뭐 있겠네요. 경제 이슈였는데요. 특히 이제 한 5번 정도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예,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네. 주로 이제
재벌 문제, 특히 그 중에서도 삼성 문제, 네.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구조조정 문제, 바로 이제 한국 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과 관련된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아. 예. 어떻습니까? 이 문재인 후보의 학습 능력. 그 문재인 후보도 탁월하시고요. 네. 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책적 어떤 문제, 특히 현안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기본적으로 네. 공부가 되셨고 또 정책적인 감을 다 갖고 계시고요. 다만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분야만 봐서는 되는 것이 아니니까 네. 그것과 연관된 어떤 다른 분야와의 체계적 합리성을 이제 이렇게 고려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이제 도움을 드리는 네.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재인 후보께서는 특히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도 계셨고 네. 5년 전에도 대선을 도전하셨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어떤 중요한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학습이 돼 있으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하고도 공부를 해봤다 그랬는데, 예. 그래서 얼마 전인가 그 이재명 후보의 출판 기념회에도 예. 함께 동석을 하셨더군요.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랑도 이제 공부를 해봤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음, 안희정 지사님과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부분 해봤군요. 박원순 시장, 네, 김부겸 의원, 남경필 지사, 네. 뭐 여야를 넘어서 사실 다 뭐 우리 사회에서 재벌 개혁을 공부하려면 일단 김상조 교수님을 한번 만나는 뵈야 되겠죠. 뭐 제 말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네, 김상조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셔야지 안 그러시면 제가 나중에 가서 네.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에 모른다라고 제가 비판을 할 거니까요. 뭐 네. 아마 정치인들께서는 제 말씀을 다 들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함께 공부를 해본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섭섭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나랑 상당히 뭔가 잘 맞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문재인 캠프로 갔네. 예.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의미에서 네.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다른 분들께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분들께서 저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네, 또 그리고 상당히 도움을 이제 뭐 요청하시기도 하셨는데 네, 그동안은 저는 이제 정치는 안 합니다. 시민사회에 계속 있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하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문재인 후보 쪽으로 합류를 하게 돼서 아마 다른 분들께서 이게 배신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제가 좀 우려가 네. 되기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대선 캠프에 직접 몸담은 거는 이번이 이제 사실상 처음인 셈인데요. 네. 상당히 많은 어떤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결정적으로 그래 이번엔 합류해야지. 예. 특히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야지. 예. 이렇게 생각한 결정적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마 지금의 전국 상황이 이제 탄핵을 거쳐서 네,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네, 제가 이 어느 특정 후보의 캠프에 몸을 닫는 그런 결단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아마 저도 그냥 65세 정년을 할 때까지 시민사회에서 계속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저랑 같이 이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신 김강도 교수님도 오랫동안 국가미래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셨는데 네, 사실 어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광도 교수님도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을 사임하셨고 저도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그만뒀습니다. 네. 즉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것인데요. 이런 네. 결단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네, 지금 갑자기 조기 대선 국면이 치러지면서 사실 모든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네. 교수님 보시기에. 예. 네, 5년 전하고 비교하면 정말로 준비가 안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인수위 기간도 없이 바로 네, 선거 다음 날 다음 정부가 출범해야 되는. 음, 반면에 그 광장에서의 어떤 촛불 시민들의 개혁에 대한 요구는 더없이 높아져 있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은 97년 외환 위기 당시보다도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준비 안 된 정부가 출범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네, 저 역시 386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에 대한 부채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제3자로서 훈수를 두는 듯한 태도로 살아간다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네,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책임 있는 어떤 지식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준비를 잘해 오신 네. 문재인 후보가 다음 정부를 이끌어 가시는데 네.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제 근데 그동안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도 공부를 해봤다고 했으니까요.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그동안 문재인 후보가 재벌 개혁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이냐 예.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왔단 말이죠. 예.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이제 문재인 캠프로 들어가면서 문재인 캠프도 재벌 개혁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문재인 후보가 지금은 그야말로 대세론을 등에 업은 네. 후보이고요. 네. 그리고 정책 공약들도 가장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공약들을 이미 발표하고 또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네. 이 정책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 한 부분인 재벌 개혁 정책과 관련해서 좀 이제 모자란 게 아니냐. 왜냐하면 또 다른 말씀들도 많이 하셨으니까 네. 뭐 그렇게 해서 비판의 어떤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후보가 저랑 이제 경제 공부를 같이 하면서 특히 재벌 개혁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네. 제 말씀을 정말로 경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2월 초에 국민성장에서 토론을 하실 때 기조연설문에 담긴 네. 내용들은 네. 저의 어떤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의 어떤 생각들을 많이 받아주셨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재벌 개혁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재벌 개혁의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일관되게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네. 문재인 후보가 재벌 개혁에 뜻이 없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면 네. 제가 이제 그 캠프에 들어갔으니까 네. 제가 그걸 바꾸기 위해서 네. 저의 모든 노력을 다 할 거고요. 네. 그래도 안 되겠다라고 네. 생각되면 제가 그 캠프를 나오겠습니다. 아. 혹시 네. 제가 김상조가 문재인 캠프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네. 그러면 국민들께서 문재인 후보에게 재벌 개혁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겁니다. 네. 자, 그동안 이제 삼성과 관련한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삼성도 이제 재벌의 하나이고 가장 중요한 네. 기업이죠. 아까 재벌 개혁 의지가 문재인 후보가 확실하게 있다. 이 얘기는 삼성에 대한 그런 입장도 예. 개혁에 대한 입장도 문재인 후보가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공부하는 기회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과거에도 그랬고 음. 또 그 5년 전 선거에서 문 후보를 도와주셨던 이종우 네. 경북대 교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네. 그 노무현 정부가 왜 재벌 개혁에 대해서 국민의 기대에 맞지 않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저도 똑같은 아쉬움을 갖고 있어서 네. 이 질문을 드렸어요. 노무현 정부 때 왜 재벌 개혁이 진전이 되지 못했냐? 네. 그때 이정우 교수님도 답을 하셨고 문재인 후보도 똑같은 답을 하셨어요. 네. 그게 뭐냐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네. 경제 문제에 관한 자신감이 너무 부족했다. 경제 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다. 예, 네. 그게 자신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료와 재벌에 대한 의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네. 이제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 재벌 개혁 정책에서 기대에 걸맞는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이 아니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지난 5년의 또 선거 경험도 있으시고 그동안 또 많이 공부하시고 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네, 네, 네. 저는 문재인 후보가 지금은 지금의 문재인 후보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네. 경제 문제에 대해서 네.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와 같은 사람들의 말을 네. 충실히 들을 어떤 준비가 돼 있으시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관료와 재벌에 네. 의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기 때문에 저는 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네. 삼성을 비롯한 재벌 개혁에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함께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그거를 이제 느꼈다는 거죠. 예, 아, 그렇습니다. 의지가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문재인 네. 후보가 뭐가 달라졌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5년 전 선거를 치를 때는 특히 그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에서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논란이 벌어질 때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순환 출자를 규제하는데 기존까지 해야 되느냐 신규만 하느냐 예, 이거를 가지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후로 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더 이상 뭐 순환 출자를 규제하는 게 기존 순환 출자까지 규제하는 게 네. 재벌 개혁의 핵심은 아닙니다. 음. 사실 5조 원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에 네. 64개 정도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장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순환 출자가 있는 음. 그룹은 7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그룹 중에서 순환 출자가 있는 그룹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음. 그 중에서도 총수 일가의 지배권의 어떤 유지와 승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순환 출자가 있는 그룹은 딱 3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 후보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이제 그런 것이 그러니까 경제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만 선명한 근데 그런 것을 내거는 게 재벌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오히려 장애가 될 수 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 후보께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10대 재벌, 4대 재벌에 집중하면서 지배구조 개선 부분은 상법 개정 등의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보다 넓은 네. 범위에 적용하는 이렇게 네. 재벌 개혁의 어떤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서 수단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네. 저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보다도 확실한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수님과의 공부 과정에서도 그런 게 이제 확인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부도 돼 있고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예, 이런 그렇습니다. 거에 대한 좀 생각도 이제 갖게 되었다는 거죠. 예, 5년 전에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저질렀던 잘못 중에 하나가 네. 마치 그러니까 순환 출자 규제와 같은 그런 어떤 선명한 선정적인 어떤 정책 법률 하나로 마치 재벌 개혁이 되고 안 되고를 가르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벌 개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재벌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재벌 개혁의 목표도 다양하고 그걸 이루는 수단도 다양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재벌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네. 보다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는 네. 지금 확실한 이해와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할 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확실한 의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의지가 지속되는 한 네. 우리 이제 김상조 교수님은 문재인 정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되면 거기에도 참여해서 이 재벌 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네요. 그거는 이제 매우 미묘하고 네. 정무적인 어떤 문제입니다. 사실 정말로 지금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는 인산인해입니다. 네. 많은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역할을 얘기하는 것은 네. 적절치도 않고요. 그리고 네.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 뭐 그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 그거는 후보께서 결정하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성장도 있고요. 예. 다양한 부류의 자문 그룹이 있습니다. 예. 또 전직 장관들인 10년의 힘위원회 여기도 있고요. 네. 자, 이렇게 여러 자문 그룹이 있고 정책 생산 집단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김광두, 김옥이, 김상조 이 세 분의 교수님이 영입되면서 새롭게 선보인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예. 이거는 어떤 역할을 그분들이랑 다른 외곽 조직, 내외 조직과 어떤 연계를 가지면서 어떤 독특한 역할을 할까요? 뭐 시청자들께서 언론 검색, 네.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네네. 작년 말부터 문재인 후보께서 강조했던 2개의 키워드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적폐청산, 네. 이거 또 하나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키워드를 말씀을 해오셨고요. 네. 탄핵 국면까지는 적폐청산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오셨고 물론 네. 그 과제는 아직도 네. 계속 이어 나가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네. 좀 더 이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한 그런 어떤 계획을 또 말씀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기본적인 작업을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구체적인 어떤 미션은 뭐 추상적인 이름합니다만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러 단위에서 지금까지 생산되었던 네. 그런 정책들을 체계화하고 합리화하는 이제 정책의 어떤 조정 이제 네. 이런 거를 좀 할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미래를 위해서 국가의 어떤 새로운 의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준비하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들이 이 위원회에서 준비한 것들을 음. 지금 캠프에 계신 많은 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드리고 그리고 네. 그 안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이 멤버들은 어떻습니까? 뭐 주간 단위로 모입니까? 어떻게 이 계속 이 논의를 진전시켜 나갑니까? 사실은 네. 이 조기 대선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약 2달여의 네. 인수위 기간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초적인 작업도 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아직 조직이 정비가 안 됐고 또 캠프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말씀을 나눠야 되지만 일단 뭐 이 위원회에 참여한 저희 세 사람과 그다음에 아마 네. 조만간 또 몇몇 분들이 더 합류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예,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끼리는 당분간은 거의 매일 만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면서 준비해가는 그런 분초를 다투는 어떤 좀 일들을 당분간은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영입 발표가 났을 때 김상조 교수님이 문재인 캠프에 영입됐다 이런 발표가 났을 때 많은 그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떠나는 김종인과 다시 들어오는 김상조 이걸 비교하더군요. 예. 김종인은 떠나고 김상조가 들어왔다. 예. 이제 교수님을 좋게 보시는 분은 짝퉁이 떠나고 진짜가 돌아왔다 이런 표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그래서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김종인의 경제 민주화 예. 이분이 이거를 자꾸 이제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니까 예. 김종인의 경제 민주화와 김상조의 경제 민주화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사실은 김종인 박사님은 네, 저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렇죠. 뭐 정운찬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네, 뭐 저에게는 선생님 은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제가 김종인 박사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평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 결례가 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네. 저도 이제 젊은 시절부터 김종인 박사님을 배웠기 때문에 음, 김종인 박사님을 뵐 때마다 저 김종인 박사님 경제민주화가 뭔가요? 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네, 김종인 박사님께서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네. 다만 네, 지금 현행 헌법 87년 헌법의 119조 2항을 네, 만드는 과정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에 계실 때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네. 이제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다만 이제 2012년 11월쯤에 김종인 박사께서 그 지금 왜 경제 민주화인가라고 하는 책을 네. 내셨습니다. 네. 이제 거기를 보고 저도 이제 네.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됐는데요. 네, 김종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 민주화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 권력 즉 대기업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냥 네. 통상적인 용어로는 재벌이겠죠. 네, 재벌의 힘이 너무 강해졌다. 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없다. 네, 그거를 통제하는 것은 결국 정치 권력이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경제 권력을 음, 정치 권력이 통제해야 되고, 통제. 그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김종인 박사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보면 네, 재벌 개혁의 성패는 결국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내용들이 그 책에 바로 아주 명확하게 네, 설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들은 조금 민감하기는 한데요. 음,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박사님은 워낙 정치적으로 정말 경륜이 높으신 네. 분이니까 그 대통령을 만드는데 음, 당신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박사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정치인은 재벌 개혁에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의지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 네. 부분은 제가 조금은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김상조의 경제민주화는 뭐가 다르냐?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종인 박사님의 재벌 개혁은 네, 정치 권력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낸 아.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네, 그렇지만 김종인 박사님께서 그 현행 헌법의 119조 2항을 만들 때로부터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네, 한국의 사회도 많이 변했고요. 네, 한국의 시장도 많이 변했습니다. 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치 권력,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규제기관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의 한국의 현실에서는 이제 시장 질서를 보다 정상적으로 만드는 아, 시장의 압력, 즉 시장에서 활동하는 주주, 채권자, 노동자, 네, 소비자 네, 등등의 네, 이런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보다 정상적으로 행사됨으로써 그걸 통한 시장의 압력이 네, 재벌을 개혁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굳이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네, 공정위, 금융위 등의 행정 규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시장의 압력을 강화시키는 게 네, 그게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김상조의 경제민주화 더 나가서 음.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이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갖춰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그 중에 있겠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동시에. 예, 둘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대선 때마다 그 재벌 개혁 얘기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강화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역대 대선에서 계속 나왔어요. 네. 근데 왜 지금까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네, 많은 후보들이 재벌 개혁 얘기하는데 과연 될까? 네. 이런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네. 이제 김상조 교수님 같은 분이 들어가니까 네, 좀 믿음이 생기려고 합니다만, 네. 자, 왜 선언만 있고 실천은 되지 않는 일이 그동안 그토록 많이 반복되었을까요? 네. 지금 정치인들도 그렇고 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경제민주화의 뜻 네. 그리고 그것의 수단은 사실은 87년의 산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87년에 우리가 60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정치민주화도 이뤘지만 사실 그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틀이 그때 마련됐고요. 네, 우리가 재벌개혁의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출자총액 제한 제도나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네. 또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그러니까 지정 및 상호 출자의 제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런 어떤 규제 수단들이 다 87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겁니다. 네, 그 당시에는 그런 공정거래법을 통한 사전 규제가 가장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재벌 개혁의 수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이런 식의 어떤 선명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입법을 통해서 네. 재벌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어.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지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네, 네.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음, 국회에서 그걸 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네, 네. 특히나 선진화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난 19대와 20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법안 심사 소위에서 네,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 반대하면 법이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공약한 그 사안이 법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환경이 네, 되고요. 네. 두 번째는 행정 규제를 통한 어떤 재벌 개혁은 한계가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조 원 이상으로 기준하게 되면 네, 지금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64개까지 됐습니다. 네. 작년에. 네, 그런데 1위인 삼성그룹하고 64위 그룹의 자산 규모가 거의 70배 나고요. 네. 금융회사까지 합치면 100배가 넘습니다. 음, 이런 어떤 차별성이 나는 그런 어떤 재벌 그룹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행정 규제를 하게 되면 사실은 진짜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될 상위 그룹에는 효과가 없고 하위 그룹들한테는 오히려 과잉 규제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네. 결국 계속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압력, 로비가 작용하게 되고 네. 이것이 결국은 이런 규제를 통한 어떤 재벌 개혁이 저는 실패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행정 규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을 상위 재벌에 포커싱해서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가고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뭐냐면 이제 시장의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권리를 더 강화함으로써 네. 그런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압력, 시장의 압력을 통해서 지배 구조가 개선되도록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해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재벌 개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오연호의 대선 열차 낮 방송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캠프에 영입되셨죠.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새롭게 어제 바로 이제 영입된 김상조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이제 국정조사 청문회 그리고 특검에 어떤 조언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예.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결국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안 나눌 수가 없는데 특검에 가서 어떤 조언을 했던가요? 먼저 그 전에 제 별명이 좀 나쁜 의미로 하면 삼성 저격수 아닙니까? 네. 사실 저나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그룹들을 다 데일리 모니터링을 해온 네. 시민단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성만 저격하는 네. 야 이제 이런 식의 평을 듣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네. 다른 그룹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음. 저희 팀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통로를 마련해 줬습니다. 아. 그래서 비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요. 음.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해결하고 음. 그렇게 대화 과정을 진행하다가도 안 되는 것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어. 고발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또는 소송을 내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다른 그룹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그룹과는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눈에 드러나는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이죠. 반면에 삼성은 그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삼성이 우리나라의 재벌들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어떤 네. 그룹입니다. 네. 물론 삼성은 대단히 놀라운 성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성공이 바로 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음. 오만함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네.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개혁연대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사회의 다른 어떤 주체들과 음. 대화를 거부하는 자세를 갖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오직 로비를 통해서 해결해오는 그런 방식을 택했던 것이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에 대한 그러니까 삼성에 관한 문제는 처음부터 법률적인 조치를 동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네. 2013년에 제가 네. 삼성 사장단 회의를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는 삼성그룹과도 대화의 채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조언을 했던 부분 중에 일부를 네. 삼성그룹이 수용한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가 사실 굉장히 진전이 안 된 상태였는데 이건희 회장께서 병원으로 이제 가시는 바람에 그렇죠. 2014년 5월 이후부터는 삼성그룹 특히 삼성그룹의 미래 전략실이 너무 급해졌습니다. 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남은 어떤 승계 과정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네. 그거를 박근혜 정부 하에서 다 해결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심지어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사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네. 제가 이제 청문회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특검의 참고인으로 네. 가기 전에 네. 뭐 컬럼이나 또는 여러 가지 네, 네. 통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특검에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또 나중에 네. 수사 방향을 이제 확대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인으로 가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 해석과 네. 그래서 조금 몇 가지 어떤 추가적인 얘기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구속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제가 그 특검에 이제 참고인으로 가서요. 네. 물론 저도 이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를 담당한 이제 검사가 예컨대 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있는 네, 내용 네.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좀 보다 구체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네. 이제 저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거를 이제 보면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네. 삼성이 훨씬 더 조급하게 무리하게 아. 로비를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네. 두 가지가 있다면 두 번째는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방법으로 갈 거라고 예상했던 것도 네. 보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간 거. 네.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음. 결국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삼성그룹이 자신의 성공에 너무 도취되어서 자신의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네. 제가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넣은 게 아니라요. 네.
미래전략실의 그 가신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넣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실의 가신들이 예.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세상은 변했는데 세상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가신들이 네. 무리한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가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인식하니까 아마 네. 이재용 부회장이 네. 이제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은 성급한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이 네. 아닌가라고 지금 이제 생각합니다. 해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네. 이제 각 계열사 중심으로 이게 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각 계열사별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게 제대로 될지 또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뭐 어떻게 청문회- 해야지 정말로 삼성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 미래전략실 해체 문제는 이제 작년 말 네. 청문회 때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네. 사실은 우려하는 음, 발언도 했었는데요. 네. 그룹이 존재하는 한 다수의 계열사가 존재하는데 네. 그것을 조종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컨트롤 타워를 해체한다는 건 그룹을 해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래전략실은 없앴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말을 하지 네. 않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총수는 존재한다면 그 그룹은 존재하는 겁니다. 여전히. 미래전략실은 해체됐지만 네. 삼성그룹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컨트롤 타워는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문제는 뭐냐면 네.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음. 그 컨트롤 타워가 가지는 막강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구조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어떤 방식은 결국 지주회사 전환일 텐데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워낙 복잡한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뭐 그 길로 갈 수밖에는 없는데 네.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 사회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네. 회복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신뢰 회복. 신뢰 회복이 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그럼 이제 그 과도기가 상당히 긴 과도기가 있을 텐데요. 네. 이 과도기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면 어떤 형태로든 조종을 하는 컨트롤 타워가 잠정적인 결정을 내리되 네. 그것이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 각 계열사의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리뷰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 과도기의 네.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유럽의 기업 집단들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각 계열사의 이사회가 네.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 능력을 가져야 되겠고 이거를 위해서는 네. 외부의 주주들이 추천하는 독립된 사회이사가 네. 주요 계열사의 이사회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가 삼성을 바라보는 눈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중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문호조 경영이라든지 네. 이 불법 편법 상속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막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또 대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가장 입사하고 싶어하는 기업 네. 또 어떤 일부 조사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이 누구냐 하면 이건희 회장 막 이렇게 나오는 네. 여론조사도 있는 게 또 사실이고요. 네. 자, 이런 두 가지의 흐름이 서로 상존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 한국의 재벌은 한국 경제의 야누스의 두 얼굴이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표현을 했습니다. 네,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음. 밝은 면도 있습니다. 네, 특히 삼성그룹 특히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의 네. 성장의 성공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고요. 네, 그것을 만들어 왔던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네. 그룹의 최고 의사 결정자들의 노력과 그 능력에 대해서도 폄하할 수 없는 것이 네. 사실입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삼성그룹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의 결과 얻게 된 힘을 네, 오남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유착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어떤 거래 질서에서도 네, 하도급 거래 관계나 또는 노사 관계 등등에서 네, 삼성그룹은 그 힘을 오남용했습니다. 음, 그래서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고 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맞지만 네, 삼성그룹이 그 힘을 오남용하는 한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다시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재벌 개혁, 삼성을 개혁한다라는 취지는 네. 삼성그룹을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라 삼성그룹의 어떤 성공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네. 대신 그 힘의 오남용을 막고, 그러니까 중소기업가의 하도급 네. 거래나 네, 네. 노사관계에서의 그 힘의 오남용을 막음으로써 보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그리고 큰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삼성 개혁의 목적이고 재벌 개혁의 목적이고 경제 민주화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남용이 문제다. 예, 그렇습니다. 그 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공했으면 그 힘을 갖게 되는 것은 네네네. 사실죠. 그 힘을 우리 사회와 시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이번에 그 구속되는 이 사태가 이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저 이 부회장으로 예. 지금 이제 승계하는 과정에서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일어난 건데 어떻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것, 이 승계하는 과정, 승계가 되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허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룹의 지배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네, 기업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사회가 인식을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룹의 재벌의 총수라고 하면 네, 모든 것을 보고받고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하는 그런 CEO형 리더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삼성그룹이 과거에 작았을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비서실이나 미래전략실과 같은 가신그룹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지금의 삼성그룹은 옛날에 그런 그룹이 아닙니다. 네. 글로벌 그룹이 되었고요. 네, 혼자서는 그리고 또 커튼 뒤에 숨어 있는 비공식적인 가신그룹으로서는 네. 그 방대한 그룹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모두 다 네. 보고받을 수도 없고 음. 그렇기 때문에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만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이제 그룹의 3세들은 자신의 포지션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선진국에서도 그룹의 진화 과정의 한 중요한 측면입니다. 즉 뭐냐면 모든 것을 보고받고 모든 걸 직접 결정하는 CEO형 총수가 아니라 네. 그런 거는 전문 경영인들한테 맡기고 그런 어떤 각 계열사에서 이루어진 결정들을 네. 조정하면서 네. 그룹 구성원들을 모으고 네. 그리고 그 결정 과정을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네. 이런 조종자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로 바꿔가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이라고 네. 한국의 삼성그룹보다도 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그룹은 5대째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발렌베리 가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총수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서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지배자가 아니라 코디네이터.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음. 그거를 위해서는 음.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적대적 M&A가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지분율을 얻으려고 네. 무리한 방법,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저렇게 된 거거든요. 네. 네.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높은 지분율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네. 자신의 어떤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어떤 지분의 그러니까 수용 이제 이런 것들이 한다면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진화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배자가 될 것인가 조정자가 될 것인가 예. 이거에 대한 선택을 그게 해야 되군요.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은 이런 큰 그룹이 3대쯤 지나게 되면 네. 지배자가 아니라 조종자로 아. 바뀌어야 됩니다. 그 자, 진화의 과정에 한국의 네. 그룹들이 있다고 생각을 이번 합니다. 이제 촛불 때 많은 시민들이 적폐청산을 주장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경우에 사면을 할 건가 말 건가. 또 이재용 지금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구속됐을 경우에 사면을 할 건가 말 건가.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적폐청산에 가장 힘있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들에게 미리 우리 합의하자. 사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이 부회장이든 사면 없다. 이걸 미리 합의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경제개혁인에서 활동해 오면서 네. 당연히 불법 행위를 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네. 그 문제보다도 더 걱정하는 게 있어요. 네. 네.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은 됐습니다. 네.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있는 네.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는 된다고 저는 이미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형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냐? 그거는 아직까지 확신을 못 하고. 확신을 못합니다. 음. 왜냐하면 네. 형사법원의 유죄 판결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구속에 필요한 사유 정도까지는 그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있지만 네.
법원의 판사의 유죄 판결까지 가는 데는 아직도 메워야 할 부분들이 많고요. 아, 그래서 아직도 많은 과정이 남았다라고 네. 생각하고 네, 네. 이런 어떤 올해 말까지 이어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의 과정을 보면서 네. 실제로 어떤 혐의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국민적 여론이 만들어진다면 네. 아마 저는 유죄 판결이 된다면 음. 집행유예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나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예, 정말로 어렵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렇군요. 그 뇌물죄라고 하는 게 형법상 구성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네, 네. 네. 그거를 입증할 수 있을 만큼 특검이 촘촘한 어떤 증거를 확보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조금 좀 더 지켜봐야 그러니까 되고요. 현재의 이 부회장의 주장처럼 우리는 피해자다. 이게 먹혀들 수도 있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국 특검이 그거를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입증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네. 아마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할 겁니다. 이미 2000 동원하고 있죠. 2008년 삼성 특검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때도 유죄 판결을 확신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건에 관해서는 유죄를 확신했는데요. 네. 1, 2, 3심 모두 무죄가 났습니다. 네. 네. 그때 이 그러니까 주식의 헐값 발행은 음. 회사의 손해가 아니라 주주들 간의 사채 거래일 뿐이다라고 하는 네. 것을 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상법학자가 만들어냈습니다. 그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여서 무죄 판결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앞으로 삼성의 변호사들은 어떤 법적 논리를 들고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로 아직도 그러니까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제 다른 약속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한 네. 두세 개의 질문만 예. 지금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재벌 개혁 얘기도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약 10% 정도밖에 안 되죠. 네.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노조 조직률이 너무 낮으면 이게 한 사회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는 징조다라고 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노조에 가입하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노조 문제 얘기하면서 삼성의 무노조 전략 뭐 이런 것만 주로 얘기했지 요즘 젊은 기업들 네이버나 카카오 다음이나 이런 데 노조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못 썼단 말이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우리 촛불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막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박근혜 탄핵을 위해서는 촛불을 들었는데 네. 정작 이들이 자기 회사에 가서 네. 우리 회사에 노조를 만들자라고 촛불을 드는 건 만만치 않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10%밖에 안 되는 건데 예. 어떻게 이 대목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네. 김상조가 하는 재벌 개혁은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냐, 주주의 권리만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측면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기업을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주주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네, 네. 다른 어떤 이해관계자들은 많고요. 아까 제가 초반부에 그러니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주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자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협력업체들도 있고요. 음. 이 많은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네. 더 강화하는 것이 제가 추진하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네. 어떤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네. 주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어떤 기업 경영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특히 작년 말에 네.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기관 투자자의 행동 규범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네. 분야는 더욱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이해관계자 특히 네. 노동자라는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기업에 어떻게 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사회나 네. 기업들이 아직 인식이 많이 모자란 것 같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우리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작년에 광장에서의 어떤 촛불 시민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네. 다시 회복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시민의 역할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은 시민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정부만이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네. 이제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도 시민의 역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즉 자기가 주주로서 채권자로서 노동자로서 소비자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만이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장의 압력이라고 표현한 그렇죠. 겁니다. 예.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때 한국 경제가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중에 한 부분인 노동자들이 네.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을 좀 더
활성화하고 네. 그리고 그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대표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대표로서 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의 강화가 우리 사회, 우리 한국 경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인터뷰 초반에 이제 문재인 후보의 재벌 개혁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고 또 준비가 돼 있고 함께 공부를 해봤더니 그래서 내가 이제 문재인 캠프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함께 참여한 분 중에 이제 김광두 교수님이 계시는데 국가미래연구원 원장님. 이분은 이제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를 한 적이 있다. 네. 그런데 보수적인데 좀 합리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있습니다. 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아까 강조하신 재벌 개혁, 문재인 후보도 공감하고 김상조 교수도 오랫동안 주창했던 이 재벌 개혁, 그 큰 줄거리에 대해서 이 김광두 교수 새로 함께 영입된 이분도 동의하는 겁니까? 오늘 오후에 다른 어떤 기자 네.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광두 교수님께서도 명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네. 5년 선거 때 당시 박근혜 후보가 5개 영역에 35개 재벌 개혁 과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거를 만드신 분입니다. 사실은 그 박근혜 후보의 재벌 개혁 공약을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만든 분들은 따로 계시고요. 그걸 코디네이트 하신 분이 김종인 박사님, 그러니까 김광두 교수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박근혜 후보가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은 사실은 경제개혁연대가 10년 전부터 주장했던 내용들을 대부분 다 담은 겁니다. 네. 그게 박근혜 표 경제민주화 일수만도 없고요. 김정인 표 경제민주화 일수만도 없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수 진보를 떠나서 경제학자라면 합리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라면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그러니까 김광두 교수님께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내세우는 그런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반대하시는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사실은 동의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걸 추진할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오연호의 대선 열차는 여러분과 함께 김상조 교수님을 모시고 문재인 캠프의 경제 개혁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아까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셨죠. 문재인 후보가 경제 개혁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 그랬기 때문에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게 되었다. 앞으로 만약에 경제 개혁에 대한 입장이 후퇴한다면 내가 먼저 캠프를 나올 것이다. 아니요, 그 전에 먼저 바꾸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셨는데, 자 한편으로 기대가 됩니다. 과연 우리 김상조 교수님이 어떤 역할을 힘차게 하실지 말이죠. 자,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지 않는 거 포함해서요. 우리 독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마무리 좀 발언해 주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광장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의 요구는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은 97년 외환 위기 때보다도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 요구와 환경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졌습니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괴리를 메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일관성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한 필요한 것은 바로 국민들의 시민들의 또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통령도 6개월 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지는 지도자와 인내심을 유지하는 국민, 이 두 주체가 바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도 유권자들께서도 인내심을 좀 더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상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연호의 대선 열차 이따 밤 9시 반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